언론사가 어딘지 찾아보니까 역시 조선일보? 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 신광렬 부장판사가 아닌 형사 2부의 이우철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광렬 판사라는 이름까지 외울 정도로 이 사람이 누구누구를 풀어줬는가 이런 것까지 다 알게 외울 지경인데요. 일단 이 신광렬 부장판사라는 사람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 적부심 심리를 맡아서 석방을 결정을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떠한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배당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에서 이제 의도하는 그렇게 신광렬 판사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 표현이 그렇잖아요. 신광렬 부장판사가 적부심을 맞지 못하겠다고 재배당을 신청했다잖아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이건.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신광렬 판사가 적부심 심판을 맞지 못하게 규정으로 돼 있어요. 우병우하고 신광렬하고 그 사법연수원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연히 명확하게 연결돼 있는 사람이 피의자로 어떤 심판 배당이 들어오면 그 판사는 그 심판을 다른 곳으로 넘기도록 의무적으로 넘겨야 해요.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신광렬 판사가 양심에 꺼리켜서라거나 안 그러면 그동안의 여론이 무서워서라거나 뭐 어쨌거나 뭐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는 이 우병우에 대한 구속 적부심 심판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넘긴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예, 시스템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절차대로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보도의 전체적인 맥락이 신광렬 판사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은 김광진 장관이나 다른 사람들 구속 적부심으로 풀어준 것도 그런 법적인 어떤 깊은 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겠구나라고 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게끔 뭔가 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있죠. 제목이 신광렬 판사 땡땡 못하겠다 땡땡 이우철 판사가 심리 이렇게 제목이 달아놓은 언론사가 어딘지 찾아보니까 역시 조선일보? 예.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구속영장 심사나 구속적부심 심사 같은 경우에 심리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심리를 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면 그 학교나 사법연수원이나 이렇게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다른 재판부로 넘기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그 재판의 배당을 지금 변경한 건데요. 네. 아까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척사유라는 게 존재해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를 보면 10조 3에 제척사유 등으로 인한 배당의 특례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사건은 해당 법관이나 그가 속한 재판부에는 배당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일본어로 제척사유가 있는 사건. 이 제척사유가 있는 사건은 이익이 공유가 될 위험성이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그 이익이 공유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네. 판사가 피고인이나 검사나 변호사와 굉장히 관계가 많이 엮여 있는 경우. 그러면 공정한 재판을 내릴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그럴 때 제척사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한테는 맡기지 마라. 쉽게 예를 들면 검사의 형이 판사예요. 그러면 제척사유가 되는 거예요. 우병우가 이전에도 여러 번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취소됐었던 이유가 그 판사들의 이력을 보면은 다 서울대나 동기나 연수원 동기들이었잖아요. 왜 그때는 적용이 안 되고 이 구속 적부심에만 그런 것들이 제척사유가 적용이 되는 건가. 이런 그건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에 의한 재판부는 랜덤으로 할당되는 거죠. 그때는 네. 제척사유에 대한 이런 게 이익 공유와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랜덤으로 아무나 해도 되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구속 적부심 청구 사건에만 지금 이게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는 형사합의 51부로 배당이 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구속영장 심사할 때는 랜덤으로 돌리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 되잖아요. 네. 구속 적부심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그냥 다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돌리는데 처음에 배당이 된 게 형사합의 51부가 돼서 신광렬이 된 거고요. 됐는데 바뀐 거예요.
우병우와의 학력 경력이 이제 겹치니까. 언론에 나오는 거에 의하면 그래서 신광열 부장판사가 못하겠으니까 바꿔주십시오라고 서면 요청을 해서 법원에서는 그래서 바꿔준 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전 구속영장 때는 왜 이런 시스템이 없냐는 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쵸? 맞아요. 네. 재척 사유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아, 근데 그럼 그냥 판결이 나왔던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된 게 2번 있었잖아요. 우병우가. 네. 예. 근데 그때 판사가 기각했던 사람들도 다 서울대 나오고 우병우의 선후배였던 근데 이제 걸로 그거는 기억하는데. 조금 애매한 게 서울대 나오고 사법연수원 선후배고 서울대 법학과 선후배고 이거는 너무 이익이 겹칠 확률이 너무 적어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대 출신들이 예, 많으니까.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재척을 하면 사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거의. 예, 그런데 이번에는 예. 이 고향 아, 뭐 더 많이 겹쳐서? 예,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사법연수원 동기죠. 같은 해에 같이 합격해서 같이 그 사법연수원을 나온 동기죠. 그리고 동양 출신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거는 법원이 면밀히 봐서 재척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당을 해주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했다가 지금 언론에서 분석하는 데에 의하면 신광열이 심리적 압박 때문에 요청을 해서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원래 시스템적으로 할 수가 없게 돼 예, 있다라는 예. 얘기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던 거죠. 무리수를 둔 거죠, 법원이. 아, 그렇네요. 왜냐면 지금 바뀌어 있는 형사 2부의 재판장인 이우철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시는 35회니까요. 우병우가 29회. 그래서 한 6년 정도 사법연수원 차이가 나네요. 19기. 예. 우리나라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 자체가 그러니까 같은 대문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겹칠 수밖에 없죠. 그 대문을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척하기 힘들죠. 그래서 사법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차피 붙은 사람들이 판검사, 변호사가 다 이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때문에 재척 사유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겹치면은 이건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재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공정한 법 질서를 위해서 재판부가 해야 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보도에서 정말 눈여겨볼 건 신광열 판사의 양심 때문에 재판부가 옮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여론의 압박에 재판부가 뜨거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제 느낌에는. 자, 그런데 방송 도중에 속보가 들어왔어요. 우병우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다는 소식입니다. 와. 제대로 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우병우 때문에 법꾸라지 때문에 속을 태워왔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시작이죠. 그런데 신광열 부장판사가 교체가 되고 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니까 그동안의 우려가 사실은 그냥 우려는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천 화재 참사의 진실 규명 열쇠를 쥐고 있는 건물주가 진술 거부권을 내세우면서 입을 닫은 상태입니다. 24일 밤에 체포된 이후로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요. 이때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어서 진술 확보가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데 이럴수록 여론 악화와 함께 본인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 많아질 텐데 굳이 지금 선택을 했네요. 이 사람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처벌을 받을 테고 그리고 그 처벌의 수위는 자기 진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자기가 처벌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법적인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회적인 비난은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처벌 수위를 가장 낮추는 방법은 그냥 조사한 대로 받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진술을 시작하면 도중에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증거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거하고 안 맞는, 그리고 진술하고 세 가지가 안 맞는 진술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진술을 또 그 검증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수사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이 조언을 해줬다고 치면 지금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이 그 묵비권 말하는 거죠.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가장 유리한 정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건물주가 사실은 이제 이 핵심 키를 잡고 있는데 이분이 좀 중간에 오락가락했어요. 사다리 차에 의해서 구조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1층에 있다가 불이 나니까 위로 올라가서 8층 옥상에서 대피를 했고 이때 민간 사다리 차를 타고 예. 살출한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인데 이분이 그 후에도 경찰이 조사 요청을 하니까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라고 거부한 적도 있고요. 또 병원을 처음엔 제천으로 갔었다가 굳이 강원도 원주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원주에서 체포된 거예요.
그래서 소환을 했죠. 조사받으러 나와라 해서 조사하고 조사가 끝나고 거기에서 체포를 한 거고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진술거부권 이제 묵비권이라고 하는 거는 피의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리예요. 정말 이거는 박근혜도 행사하는 묵비권.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이 사람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뭐라고 그럴 거는 아니고 이 사람이 자신한테 불리하게 조사가 진행되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리고 나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가 와서 선임돼서 와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코치했겠죠. 당연히 그냥 물어보는 대로 다 대답하면 불리해 줄 수 있다. 이거 다 증거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하고 상의해서 얘기해라. 진술을 거부해라. 라고 분명히 100%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요. 변호사와 상의해서만 답변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가져갔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 핵심 키를 갖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제 이게 지난 시간에도 얼핏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타임라인이 약간 좀 이상하거든요. 화재 신고가 되고서부터 그 움직였던 건물 내에서 신고가 되고 사람들이 움직인 동선을 보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살짝.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음모론은 아니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고 타임라인이 먼저 규명이 돼야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의 조사를 통해서 과연 본인의 친인척을 동원해서 뭔가 시설 안전 점검을 하게 하고 뭐 이거는 그렇게 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단정은 아닙니다. 보통 이런 작은 규모나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관리회사들은 자기 친인척 명의를 놓고 그냥 명의만 놓는 거예요. 시설 관리자라고 놓고 그냥 월급은 현금으로 빼서 대충 이렇게 뭐 본인이 쓰든지 이렇게 아니면 뭐 일부 나눠주든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실제로는 이제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고 소방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시설 관리할 때도 보면 아마 그렇게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돌아갔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딱 오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걸려있는 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소방안전관리법 위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요. 소방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업무상 과실치사상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29명이 사망을 하고 수십 명이 다쳤어요. 그러면 이거 거의 지금 최고형, 극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진술한다고 해서 내지는 진술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변할 게 없는 거예요. 단지 변호사의 코치를 받아서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형량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고 이건 정당한 권리예요. 그런데 이제 진상규명에 있어서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 건물주가 진술을 막상 한다고 해도 자기가 법적으로 해야 될 건 하지 않았고 하면 안 되는 일은 했다는 진술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상할 수 있는 진술의 내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진술하지 않는 게 자기로서는 최선인 거죠. 어쨌거나 지금 사회적인 지탄은 뭐 정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건물의 실소유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소유주라면은 또 이 사람도 뭐 바지라는 뜻이에요? 네. 원래 이 소유주로 밝혀진 이 씨의 매형이 있죠. 자유한국당 도의원의 강현삼. 이 사람이 이제 실소유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냐면은 이 건물의 취득 과정에서 94%가 넘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이 건물을 취득을 하게 돼요. 이 씨가. 야, 94%요? 네, 94%는 거의 없는 경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건물을 경매 받았을 때도 굉장히 싸게 경매를 받았고 그 경매 받은 금액이 싸게 한 게 27억인데 그 중에서 25억을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억 원 정도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작은 빵집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실소유주일 것이냐 라는 의문이 계속 생기는 거죠. 충분히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하네요. 이제 한겨레가 도의원에게 통화를 했는데 이 도의원 말은 절대 내 것이 아니다. 괜한 오해라고 선을 걷다고 한겨레는 나오고 있네요. 이거 뭔가 절대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또 거죠. 홍준표 씨 생각이 확 나면서 너무 강조하는 거는 뭔가 의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심리. 이렇게 제목이 달아놓은 언론사가 어딘지 찾아보니까 역시 조선일보? 예.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구속영장 심사나 구속적부심 심사 같은 경우에 심리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심리를 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면 학교나 사법연수원이나 이렇게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다른 재판부로 넘기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그 재판의 배당을 지금 변경한 건데요. 네.
아까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척 사유라는 게 존재해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를 보면 10조 3의 제척 사유 등으로 인한 배당의 특례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사건은 해당 법관이나 그가 속한 재판부에는 배당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일본어로 제척 사유가 있는 사건. 이 제척 사유가 있는 사건은 이익이 공유가 될 위험성이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아, 그 이익이 공유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네. 판사가 피고인이나 검사나 변호사와 굉장히 관계가 많이 엮여 있는 경우, 그러면 공정한 재판을 내릴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그럴 때 제척 사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한테는 맡기지 마라. 쉽게 예를 들면 검사의 형이 판사예요. 그러면 제척 사유가 되는 거예요. 우병우가 이전에도 여러 번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취소됐었던 이유가 그 판사들의 이력을 보면은 다 서울대나 동기나 연수원 동기들이었잖아요. 왜 그때는 적용이 안 되고 이 구속 적부심에만 그런 것들이 제척 사유가 적용이 되는 건가? 이런 그건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에 의한 재판부는 랜덤으로 할당되는 거죠. 그때는 네. 제척 사유에 대한 이런 게 이익 공유와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랜덤으로 아무나 해도 되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구속 적부심 청구 사건에만 지금 이게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는 형사합의 51부로 배당이 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구속영장 심사할 때는 랜덤으로 돌리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 되잖아요. 네. 구속 적부심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그냥 다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돌리는데 처음에 배당이 된 게 형사합의 51부가 돼서 신광렬이 나요. 그러니까 이 보도에서 정말 눈여겨볼 건 신광렬 판사의 양심 때문에 재판부가 옮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여론의 압박에 재판부가 뜨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제 느낌에는. 자, 그런데 방송 도중에 속보가 들어왔어요. 우병우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다는 소식입니다. 와. 제대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우병우 때문에 법꾸라지 때문에 속을 태워왔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시작이죠. 그런데 신광렬 부장판사가 교체가 되고 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니까 그동안의 우려가 사실은 그냥 우려는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천 화재 참사의 진실 규명 열쇠를 쥐고 있는 건물주가 진술 거부권을 내세우면서 입을 닫은 상태입니다. 24일 밤에 체포된 이후로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요. 이때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어서 진술 확보가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데, 이럴수록 여론 악화와 함께 본인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 많아질 텐데 굳이 지금 선택을 했네요. 이 사람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처벌을 받을 테고, 그리고 그 처벌의 수위는 자기 진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자기가 처벌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법적인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회적인 비난은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처벌 수위를 가장 낮추는 방법은 그냥 조사한 대로 받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진술을 시작하면 도중에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증거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거하고 안 맞는, 그리고 진술하고 세 가지가 안 맞는 진술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진술을 또 검증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수사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이 조언을 해줬다고 치면 지금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이 그 묵비권 말하는 거죠.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가장 유리한 정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건물주가 사실은 이제 이 핵심 키를 잡고 있는데 이분이 좀 중간에 오락가락했어요. 된 거고요. 됐는데 바뀐 거예요. 우병우와의 학력 경력이 이제 겹치니까. 언론에 나오는 거에 의하면 그래서 신광렬 부장판사가 못하겠으니까 바꿔주십시오라고 서면 요청을 해서 법원에서는 그래서 바꿔준 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전 구속영장 때는 왜 이런 시스템이 없냐는 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쵸? 맞아요. 네. 제척 사유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럼 그냥 판결이 나왔던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된 게 2번 있었잖아요. 우병우가. 네. 예. 근데 그때 판사가 기각했던 사람들도 다 서울대 나오고 우병우의 선후배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애매한 게
서울대 나오고 사법연수원 선후배고 서울대 법학과 선후배고 이거는 너무 이익이 겹칠 확률이 너무 적어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대 출신들이 많으니까.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재척을 하면 사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거의.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고향. 뭐 더 많이 겹쳐서? 예,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사법연수원 동기죠. 같은 해에 같이 합격해서 같이 그 사법연수원을 나온 동기죠. 그리고 동양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거는 법원이 면밀히 봐서 재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당을 해주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했다가 지금 언론에서 분석하는 데에 의하면 신광렬이 심리적 압박 때문에 요청을 해서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원래 시스템적으로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던 거죠. 무리수를 둔 거죠, 법원이. 아, 그렇네요. 왜냐면 지금 바뀌어 있는 형사 2부의 재판장인 이우철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시는 35회니까요. 우병우가 29회. 그래서 한 6년 정도 사법연수원 19기. 네. 우리나라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 자체가 같은 대문을 통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겹칠 수밖에 없죠. 그 대문을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척하기 힘들죠. 그래서 사법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차피 붙은 사람들이 판검사, 변호사가 다 이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때문에 재척사유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겹치면은 이건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재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공정한 법 질서를 위해서 재판부가 해야 되는 행위 중에 하나. 언론사가 어딘지 찾아보니까 역시 조선일보? 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 신광렬 부장판사가 아닌 형사 2부의 이우철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광렬 판사라는 이름까지 외울 정도로 이 사람이 누구누구를 풀어줬는가 이런 것까지 다 알게 외울 지경인데요. 일단 이 신광렬 부장판사라는 사람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 적부심 심리를 맡아서 석방을 결정을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떠한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배당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에서 이제 의도하는 그렇게 신광렬 판사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 표현이 그렇잖아요. 신광렬 부장판사가 적부심을 맞지 못하겠다고 재배당을 신청했다잖아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이건.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신광렬 판사가 적부심 심판을 맞지 못하게 규정으로 돼 있어요. 우병우하고 신광렬하고 그 사법연수원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연히 명확하게 연결돼 있는 사람이 피의자로 어떤 심판 배당이 들어오면 그 판사는 그 심판을 다른 곳으로 넘기도록 의무적으로 넘겨야 해요.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신광렬 판사가 양심에 꺼리켜서라거나 안 그러면 그동안의 여론이 무서워서라거나 뭐 어쨌거나 뭐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는 이 우병우에 대한 구속 적부심 심판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넘긴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절차대로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보도의 전체적인 맥락이 신광렬 판사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은 김광진 장관이나 다른 사람들 구속 적부심으로 풀어준 것도 그런 법적인 어떤 깊은 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겠구나라고 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게끔 뭔가 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있죠. 제목이 신광렬 판사 땡땡 못하겠다 땡땡 이우철 판사가 사다리차에 의해서 구조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1층에 있다가 불이 나니까 위로 올라가서 8층 옥상에서 대피를 했고 이때 민간 사다리차를 타고 살출한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인데 이분이 그 후에도 경찰이 조사 요청을 하니까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라고 거부한 적도 있고요. 또 병원을 처음엔 제천으로 갔었다가 굳이 강원도 원주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에서 체포된 거예요. 그래서 소환을 했죠. 조사받으러 나와라. 그래서 조사하고 조사가 끝나고 거기에서 체포를 한 거고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진술거부권 이제 묵비권이라고 하는 거는 피의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리예요. 정말 이거는 박근혜도 행사하는 묵비권.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이 사람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뭐라고 그럴 거는 아니고 이 사람이 자신한테 불리하게 조사가 진행되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리고 나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가 와서 선임돼서 와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코치했겠죠. 당연히 그냥 물어보는 대로 다 대답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 이거 다 증거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하고 상의해서 얘기해라. 진술을 거부해라. 라고 분명히 100%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요. 변호사와 상의해서만 답변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가져갔을 거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 핵심 키를 갖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제 이게 지난 시간에도 얼핏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타임라인이 약간 좀 이상하거든요. 화재 신고가 되고서부터 그 움직였던 건물 내에서 신고가 되고 사람들이 움직인 동선을 보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살짝.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음모론은 아니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고 타임라인이 먼저 규명이 돼야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의 조사를 통해서 과연 본인의 친인척을 동원해서 뭔가 시설 안전 점검을 하게 하고 뭐 이거는 그렇게 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단정은 아닙니다. 보통 이런 작은 규모나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관리회사들은 자기 친인척 명의를 놓고 그냥 명의만 놓는 거예요. 시설 관리자라고 놓고 그냥 월급은 현금으로 빼서 대충 이렇게 뭐 본인이 쓰든지 이렇게 아니면 뭐 일부 나눠주든지 이런 식으로